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기술력을 신뢰해오던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의 최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기술 계약을 넘어 카타르가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10년간 갈고 닦은 해양공학 지식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경험을 가진 프로젝트 담당자는 당연히 유럽이나 중국을 선택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국 조선소와의 만남은 그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에서 선단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살림 알무바라크입니다. 제 가족은 카타르에서 에너지 산업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가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카타르의 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들어왔고 그 기대 속에서 성장했어요. 저는 유럽에서 10년간 공부하며 에너지 산업과 해양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가족은 카타르 최초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학 시절 엑손모빌과 진행한 LNG 운반선 효율화 연구에 참여하며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스케일과 기술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귀국 후 제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에서 선단 개발 프로젝트 팀장직을 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에 합류했습니다. 가족의 명성과 유학 중 쌓은 경험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게 되었죠. 이 자리는 제게 큰 기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LNG는 카타르의 국력을 상징하는 자원이고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도 선단 확충과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LNG 운반선을 발주해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운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카타르의 미래를 위한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사실에 부담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유럽 조선소만을 검토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하며 익히 들어왔던 나라들이고 조선업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니까요. 독일의 정밀한 설계와 노르웨이의 친환경 기술은 제가 유럽에서 배운 모든 이론의 정수처럼 느껴졌죠. 독일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시설의 규모와 체계적인 작업 환경은 정말로 감탄스러웠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독일 조선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와 생산 일정이 현실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이런 예산으론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라고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일정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 다음은 노르웨이 조선소였습니다. 이곳은 독일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노르웨이의 친환경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었죠.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과 환경 보호 기술은 확실히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일했어요. 비용이 너무 높았고 건조 일정도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조선소를 검토한 뒤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확실히 기술력이 뛰어났지만 비용과 일정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팀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어요. 유럽은 품질은 좋지만 예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후 회의에서 중국 조선소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몇몇 팀원들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비용과 생산 속도 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한 선택입니다라고 제안하더군요. 사실 중국 조선소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생산 일정과 낮은 비용으로 유명했어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조선소 몇 곳에 자료 요청을 했고 직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솔직히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건조 기간이 30%나 짧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비용은 유럽 조선소의 절반 수준이었죠.
제안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런 조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볼수록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먼저 기술적 신뢰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안서에는 화려한 문구가 가득했지만 실질적인 기술적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이전에 중국 조선소와 계약한 다른 회사들의 피드백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선박 품질에 문제가 생겨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왔어요. 장기적으로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초기 비용이 낮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는 내부 회의에서 팀원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비용과 일정 면에서는 분명 유리한 점이 있지만 품질과 기술적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와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라면 대안은 어디입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묻더군요. 솔직히 저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팀원이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팀장님, 한국 조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조선업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에서 한국이 유럽을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이나 중국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죠. 팀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이더군요. 팀장님, 한국 조선소는 지난 5년간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과 진행한 LNG 운반선 프로젝트는 품질과 일정 준수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팀장님께서는 그때 해외에서 공부 중이셔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신뢰와 기술력 모두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유럽이나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었죠. 팀원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한국은 LNG 운반선뿐 아니라 첨단 기술력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문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말이 제게 작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한국 방문을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국을 검토해보죠.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이전과 다를 게 없으면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만약 한국이 우리가 찾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이 프로젝트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특유의 활기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도심을 지나 부산항으로 향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의 중심지라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버스가 조선소 정문에 멈췄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선박을 조립하고 있었고 끝없이 이어진 도크와 설비들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어요. 이게 조선소야? 아니, 이건 하나의 작은 도시 같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조선소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하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방대한 규모의 조선소가 단순히 크기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 최첨단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건조 중인 LNG 운반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선체가 눈앞에 펼쳐졌고 조선소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박은 극저온 단열 기술을 사용해 영하 162도 상태의 LNG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술의 혁신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자동화 공정으로 완성된 이 선박은 단순한 생산물 이상이었습니다. 기술의 예술이라 불릴만 했죠. 저는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아니, 유럽보다 나은데?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정교하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전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기술을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향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의 섬세함과 중국의 속도를 모두 뛰어넘는 무언가를 이곳에서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 엔지니어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날 조선소의 압도적인 규모와 자동화 공정을 보며 기대감이 커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전히 기술의 깊이와 품질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엔지니어들이 준비한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과 자료가 깔려 있었고 스크린에는 LNG 운반선의 내부 구조와 공정 과정이 디테일하게 설명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저와 제 팀원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직접 던졌습니다. LNG는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저장되며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단열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 부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다중 단열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가리키며 단열재의 구조와 소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열재는 단순히 온도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선박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재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거쳤고 세계 어느 조선소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입증된 기술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체 구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선박의 내구성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특히 중동의 뜨거운 환경에서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는 선체 설계 도면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내 구성 합금과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통해 극한의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선체가 장기간 사용되더라도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체의 곡선 디자인과 이를 지탱하는 내부 프레임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곡선 설계는 단순히 미학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LNG의 이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기술적 디테일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료 효율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근 친환경 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감이 큰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조선소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합니까? 그는 선박의 엔진 시스템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최신형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연료 대비 약 20%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연료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적인 책임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는 기술력을 넘어선 가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연료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운송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군요. 라고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엔지니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동화 공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최신 로봇 기술과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박 건조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조선소가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저는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날 보았던 거대한 선박들이
규모의 경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디테일한 기술과 설계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선소를 떠나기 전 저는 엔지니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술이 왜 세계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선박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주사들과 30년 넘게 협력하며 단 한 번의 기술 결함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없었습니다. 이는 품질 관리와 고객 신뢰의 결과입니다. 관계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난 후 저는 조선소 관계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선박의 기술적인 면에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관계자는 커다란 화면에 다양한 데이터를 띄우며 한국 조선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 조선소와 계약한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어요. 엑손모빌, 쉘, BP, 그리고 제가 속한 카타르 에너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먼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엑손모빌과 함께 LNG 운반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약 20년 이상 신뢰를 유지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유럽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중동과의 협력 사례를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LNG 생산국들, 특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수십 년에 걸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시장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군. 그는 계속해서 LNG 운반선 외의 선박 분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LNG 운반선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선박 기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를 보여주며 이 선박은 전 세계 물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조선소는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와 수소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설계를 완료했으며 이는 탄소 배출을 40% 이상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 조선소가 현재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까지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박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고객과 함께합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가 전 세계 주요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었어요. 관계자가 대화를 마무리하며 물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 조선소를 선택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우위 때문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 때문이군요. 제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유럽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정밀함과 고품질의 대명사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력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인정받은 신뢰와 혁신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전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선박들이 조립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신뢰와 기술력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이 있었을까? 한국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카타르로 돌아온 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럽 조선소의 세련됨, 중국 조선소의 속도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혁신과 신뢰성.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팀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팀원 중 한 명이 먼저 유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유럽 조선소는 기술력 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건조 일정이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엔 너무 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유럽은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과 일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팀원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유럽 조선소를 배제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된 부분이었죠. 그 다음은 중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팀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생산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예산 면에서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품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기 비용은 낮아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모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신뢰성 면에서 완벽에 가깝습니다. 방문했을 때 확인하셨듯이 그들은 LNG 운반선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와 장기적인 기술 지원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유럽보다 현실적이고 중국보다 안정적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 기술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은 우리의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보았던 기술의 디테일과 관계자들이 보여준 자신감 있는 태도가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계약을 진행합시다. 하지만 조건은 명확히 하십시오. 일정과 품질 모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며 팀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조선소에서 얻은 신뢰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계약이 가지는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LNG 운반선을 확보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선택은 카타르가 세계 LNG 시장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LNG 시장의 리더로 남으려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우리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 말에 팀원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협력이 카타르와 한국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팀원들과 함께 준비해온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한국 HD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카타르 에너지와의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 계약은 LNG 운반선 17척 건조에 대한 것으로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이었어요. 회의실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HD현대중공업의 대표가 짧은 환영사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과 카타르가 함께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 HD현대중공업의 협력은 비즈니스를 넘어 양국이 함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서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가볍게 계약서를 넘기는 일이 아니라 카타르와 한국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개인적으로 조선소의 책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카타르 에너지에도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협력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조선소는 항상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와의 협력도 그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카타르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회사로 복귀해 동료들과 이번 계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은 잘 진행됐습니까? 누군가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카타르의 글로벌 LNG 리더십 강화를 위한 발판이자 기술과 신뢰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상세히 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계약에서도 유지보수와 장기 기술 지원을 포함시킨 점이 그들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동 에너지업계의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들과 협력한다는 것은 선박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지만 곧이어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카타르 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내부 브리핑에서 저는 한국과의 협력 확대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계약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강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그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제 말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선구자였으며 그들과의 협력은 카타르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카타르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태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서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한국을 향한 비웃음과 무시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라라며 코웃음 쳤던 그곳이 알고 보니 태국 경제의 숨은 기둥이었음을 깨닫게 된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건설은 멈추고 첨단 시스템은 고장났으며 관광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국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링 차이라웃입니다. 저는 태국 방콕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중국계 태국인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아왔고 저는 자연스럽게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을 받았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죠. 어릴 적부터 저희 집안에서는 중국을 조국처럼 여겼어요. 태국의 경제 성장도 중요했지만 우리 가문의 모든 비즈니스는 사실상 중국과의 교류에 달려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항상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우리 가족의 뿌리가 중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를 배웠고 매년 여름마다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친척들을 만나고 중국 문화를 체험하며 자랐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역사와 현대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 주변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크게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패션이랑 가수들 말고는 별거 없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 드라마나 가끔 TV에서 나오는 가수들이 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이상으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던 거죠. 대학 시절,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방콕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국제 비즈니스와 경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때도 여전히 중국과 서구 국가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업에서 글로벌 기업 사례를 다룰 때도 저는 주로 중국 기업들과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에 집중했죠.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간혹 언급되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영 전략이나 혁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중국과의 강력한 연결고리, 서구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태국 내 상류층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역에서 점차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제 능력과 배경이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죠. 초반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엔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고급 리조트, 쇼핑몰, 레스토랑 체인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했고 수익도 꾸준히 늘어갔어요. 특히 방콕의 중심가에 오픈한 럭셔리 쇼핑몰은 큰 히트를 쳤죠. 중국 관광객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들의 높은 구매력 덕분에 매출이 급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이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성에 대해 열띤 찬사를 보냈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했죠. 파트너는 한국의 IT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힘을 강조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그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약간 서먹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무시했어요. 스마트폰 하나 잘 만든다고 국가 전체가 발전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죠. 삼성이나 LG의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어요. 중국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한국, 걔네 기술 뭐 있어? 중국에 비할 바가 안 되지.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태국보다 크지 않을걸.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며 중국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나누곤 했죠. 제가 경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주로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서구 국가들과의 고급 상품 거래에 집중했습니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태국 시장에 들여오는데 주력했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은 싼 가격으로 태국에서 팔리긴 했지만 우리가 취급하는 고급 제품군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죠. 저는 한국 제품들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우리 고객들이 그런 제품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 사업 영역 중 하나인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를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태국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도 한국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을 목격했죠. 이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죠. 그들의 마케팅 전략, 제품 혁신, 그리고 한류 문화와의 연계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태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화장품은 잘 만들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성공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이것이 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솔직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나간다고 태국 경제가 흔들릴 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이 더 강력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심지어 저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나타났어요. 어느 날 제가 투자한 방콕 중심가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이상 신호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공사 일정이 조금 늦어진다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죠. 공사라는 게 늘 그런 거지. 조금 늦어지는 건 흔한 일이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자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공사가 완전히 멈춘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아 헤맸죠. 결국 하청을 맡긴 자재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던 주요 자재들이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재들은 특수 처리된 고급 건축 자재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이 자재는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고 대체품을 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에 쓰인 일부 스마트 시스템도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을 관리하는 핵심 요소였죠. 한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기술 지원이 중단되자 이 첨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안으로 찾아본 중국의 자재들은 한국의 품질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중국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특수 코팅 기술이나 첨단 소재 부분에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두드러졌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이 한국보다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재 문제를 넘어 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자체를 흔드는 경험이었어요.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도 잠시, 더 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프로젝트의 첨단 보안 시스템과 환경 제어 기술도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들은 건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입주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이 첨단 기술은 고객들이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스마트홈 기능이나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들이 한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과 산업에 무지했는지를 통감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들의 기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나 화장품만이 아닌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겪은 타격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재 공급이 중단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이미 완공된 건물들의 유지 보수에도 문제가 생겼고 예정되어 있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제가 간과하고 있던 또 다른 중요한 산업인 관광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태국은 관광업이 주요 경제축 중 하나인 나라거든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많이 찾으며 관광업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소비 성향도 높아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태국에서 벌어진 반한 감정과 입국 제한으로 인해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SNS를 통해 이 문제가 증폭되었다는 거예요. SNS상에서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한국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었죠. 이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다툼을 넘어 실제 경제와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태국 내에서도 한국 방문에 대한 거부 반응이 확산되며 양국 간 관광업이 모두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계,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호텔, 여행사, 상점 등에서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어요. 일부 한국인 전용 리조트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던 곳들도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그 서비스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이해의 기회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태국의 전체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고급 소비재와 제조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관광업마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태국 경제는 연쇄적으로 침체에 빠졌어요. 관광업은 태국의 중요한 수익원이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의 감소는 생각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뿐만 아니라 교통, 식품 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영향이 미쳤어요. 한국이 빠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던 일자리, 기술 협력, 투자 등이 모두 사라지면서 태국 경제의 여러 부분에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으면서 저는 제가 투자한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태국에서 고급 리조트와 상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면 곧 해결될 문제야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특히 상업단지에 위치한 고급 브랜드 매장들은 더 이상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 감소 문제를 넘어 직원들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토록 의지하던 사업들이 이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관광업은 안정적이라고 믿어왔고 한국 관광객이 빠지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들은 태국에서 한국 관광객처럼 고급 리조트를 선호하거나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서양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며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을 조국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지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사회를 무시하고 길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도 몇 번 목격했어요. 이는 태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중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떠나고 나니 이렇게 급속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구나. 한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태국의 관광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중국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이토록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소유한 고급 레스토랑 중 하나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손님들이 없어져서 더 이상 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레스토랑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의 팁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한 리조트와 상업단지는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저뿐만 아니라 태국의 많은 사업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없으면 우리의 관광업도 없다. 그들의 말이 떠오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에 다다랐어요. 리조트와 상업단지, 레스토랑 모두 손실이 쌓이면서 더 이상 저는 과거의 상류층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정적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제는 제가 소유한 자산까지 처분해야 할 위기에 놓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도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이제 한국과 다시 협력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태국 내 한국 비즈니스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사업가들은 이미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다시 협력하기 위해선 제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과거의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비즈니스 관계자들과의 첫 미팅을 앞두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공부였지만 어느새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는 제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몇 주 후, 저는 한국 비즈니스 대표들과의 첫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그들과 다시 협력하지 않는 한 제 비즈니스는 물론 제가 속한 상류층 사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여전히 태국에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태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기로 마음먹었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심하며 이번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다시 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고, 제가 그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한 경제적 회복을 넘어 그동안의 오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들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에 돌아온다면 제가 잃었던 리조트와 상업단지, 그리고 레스토랑들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처음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로 다가왔고, 저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때로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큰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크나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무지와 무시가 결국 제 사업과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나라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다른 나라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태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나라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로 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는 쓰라린 교훈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한국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